네, 어제 근육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보신 바와 같이 근육 조직에는 이제 뼈대 근육, 심장 근육, 그리고 장기나 아니면은 자궁, 혈관 내벽에 존재하는 미무니 근육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티슈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신경 조직부터 말씀드릴게요. 신경은 보는 것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뉴런은 여러분이 뭐 잘 알겠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 바디, 세포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길게 나와 있는 축삭, 그리고 짧은 가지돌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돌기로부터 신호를 받게 되고요. 셀 바디라고 하는 세포체가 신경세포의 세포입니다. 그리고 신경을 전달하는 부분 쪽이 이 축삭, 엑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저쪽으로 전달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신경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축삭에는 이 랑비의 결절이라는 게 있어서 신경이 도약을 하면서 빨리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 도약하는 부분, 절연체로 감싸져 있는 이 부분을 슈반세포라고 마이엘린 슈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경이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긴 뉴런이라고 하는 기본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체, 셀바디, 그리고 가지돌기, 축삭 이렇게 해서 신경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신경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기관과 기관 계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기관들은 기능에 따라서 그 모양이나 아니면은 구성하는 세포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고요. 동일한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 계통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분비 계통, 소화기 계통 비교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이쪽이 이제 입부터 간, 위, 큰 창자, 뭐 작은 창자도 있겠죠. 소화기 계통이고요. 이쪽에 이제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그리고 난소, 정소, 테스티스에서 내분기 계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계통이라는 말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모아서 함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표에 나와 있는 인체의 기관 계통들 바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관 계통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경계통,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 신체의 신속한 반응을 조절한다. 우리가 의식하고 기억하고 새로운 것을 알게 또는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오게 하는 또는 전달하게 하는 신경계통. 호흡계통은 말 그대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외부 환경으로부터 교환하게끔 해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pH 조절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뇨계통, 혈장으로부터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일정한 염, 이온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비뇨계통입니다. 오줌은 노폐물과 상당량의 물과 이온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화계통은 말 그대로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영양을 섭취하고 찌꺼기들을 내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식계통,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족을 번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내는 계통들이죠. 그리고 성 호르몬도 만들어내게 되고요. 순환계통은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큘라토리 시스템인데 심장이나 혈관을 다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죠. 영양소, 산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이런 것들을 운반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내분비 계통은 혈액으로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반응을 조절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어떤 신경 자극이 왔을 때 항상성,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체액의 조성을 유지하고 세포 사이의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해서 항상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면역 체계가 있죠. 외부 침입에 대해서 보호하는 피부 계통, 겉외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 첫 번째 제1 장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골격계,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과 뼈죠. 이 부분들 다 상하관계를 갖고 잘 연결이 되어야만 서로 우리 몸에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영양물질의 농도, 산소, 이산화탄소 농도, 노폐물의 농도, pH, 염, 다른 이온 농도, 체온, 부피와 압력들을 다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이러한 계통들이
신경계통, 호흡계통, 비뇨계통, 소화계통, 생식계통, 순환계통, 내분비, 그 다음에 면역체계, 피부계통, 근골격계통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세포 하나하나가 일정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개입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 바디 시스템이라고 하는 계통이에요. 4개, 6개에서 다 해서 10개죠.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밸런스를 맞춰지게 되고요. 조절의 원리는 음성 대먹임골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나왔듯이 최종 산물이 그 전체의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 산물이 너무 많아지면은 반응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부족하면 반응을 시작시키게 되고요. 집에 이제 온도 조절 장치랑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올리고 올라가면 떨어뜨리고, 그게 이제 난로를 켜거나 난로를 끄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하게 되죠. 우리 몸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 조절은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신경에서 외부 스트레스를 인식하거나 아니면 자극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자극들에 반응해서 어떤 뭐 안 좋은 호르몬이나 지키기 위한 방어 기작들이 작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 항상성이 파괴되면 인체에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죠?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면 아픈 거죠. 체온이 37.5도를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38도, 39도 되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세포 하나하나의 어떤 문제로 기관, 계통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그것이 항상성을 파괴해서 다시 우리 몸의 전체적인 활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스트레스나 오염, 소음, 기타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시작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항상성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하면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 표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이제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잠자는 동안도 깊게 자는 부분 아니면은 뭐 옅게 자는 부분 그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죠. 자정 11시부터 해서 쭉 수면을 취했을 때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바이오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일주기 24시간의 일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이제 서카디아 리듬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체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것이 뭐 24시간 동안 계속 작용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에 일정 정해진 시간에 발현이 분비가 돼서 조정해주고 또 다른 것이 또 조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체의 주기는 뇌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인식되는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뇌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 또는 빛이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송가슴 파이너널 그랜드에서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분비가 돼서 우리 몸에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멜라닌이라는 색소죠.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게 멜라토닌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생체 리듬, 서카디아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구조 중에서 처음에 나왔던 이 부분, 프라이머리 세포의 기관 계통에서 프라이머리 티슈로 상피 조직,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오늘 한 신경 조직까지 해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바로 다음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부분은 아까 나왔던 여러 계통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환계통입니다. 순환계통은 심장하고 혈관을 포함하는 우리 몸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혈액 말고 액체가 있죠. 이제 림프액,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가 있는데 그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환계통 어떤 것인지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림프계통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순환기 계통의 질병 이제 원인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치료 방법 알고 원인 알고 잘 관리를 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순환계통입니다. 일반적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현하는데요. 빨간색은 혈액에 산소가 높은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혈액이고요. 깨끗한 피라고 하는데 깨끗하다기보다는 산소가 많이 포화되어 있는 그런 혈액이고요. 혈관.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건 정맥혈이라고 해서 최순환, 몸을 다 돌고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혈관을 이 동맥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은 크게 여기 있듯이 체순환과 폐순환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폐순환은 말 그대로 심장에서 나가서 이쪽에서 나가죠. 심장에서 나가서 폐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이쪽이 이제 우에 우측 방실 우측방 우측실 좌측방 좌측실 해서 요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요 우측에서 시작하는 게 폐순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측 심실에서 폐로 갔다가 왼쪽 심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은 들여보내고 폐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실은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방은 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에가 방, 밑에가 실이죠. 체순환은 산소를 흡수한 깨끗한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피가 왼쪽 심실이죠. 왼 심실에서 온몸으로 내보내지는 모세혈관을 표현한 거고요. 온몸을 돌아서 오른쪽 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순환과 폐순환이 어느 쪽으로 되는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폐로 갔다가 좌측 방으로 들어올 거고요. 좌측 실에서 시작을 하면은 온몸을 돌아서 모세혈관을 갔다가 다시 우측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를 체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크게 이렇게 체순환과 폐순환 시스템을 가지고서 혈액을 순환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심장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사람의 입장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내 왼쪽이 바라보는 쪽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이쪽이 왼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이라고 얘기했었죠. 방. 밑에는 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실. 그럼 여기는 왼쪽 심실이 될 거고요. 왼쪽 심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실에서 시작해서 쭉 나가죠. 그래서 허파 동맥이라고 하는데 폐로 갔다가 다시 왼쪽 방으로 들어오는 거. 폐순환. 그리고 여기 이제 깨끗한 피가 들어왔으니까 빨간색이죠.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좌측 실에서 온몸을 돌아서 다시 우측 방으로 들어오는 거를 체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은 온몸 순환, 폐순환으로부터 동시에 양 심방에 유입되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심방이 채워지고 나면 혈액은 심실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B. 그리고 심실로 내려온 다음에 하나는 오른쪽에서는 폐로 보내고 왼쪽에서는 온몸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심실은 폐순환에 관여를 하고요. 왼쪽 심방은 체순환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심실이 혈액이 채워지면 심실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고 다시 온몸과 폐순환을 만들어내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한쪽 방향으로만 혈액을 계속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역류를 막기 위해서 판막을 갖고 있어요. 판막. 그게 뭐라고요?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한 판을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이쪽 오른쪽 방과 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방실 판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삼천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왼쪽에 있는 방실 판막은 이천판 또는 삼천판이라고 승모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실 판막은 오른쪽은 삼천판, 왼쪽은 이천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폐로 내보내지는 피가 역류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달 모양이라서 반월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월판, 반달 판막, 반달 판막은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온몸으로 보내는 거, 좌심실에서, 그리고 우심실에서 내보내는 이쪽에 있는 거. 그래서 두 개의 반월판이 있고요. 우측은 삼천판, 좌측은 이천판.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심장 쿵딱쿵딱 심장 소리를 들리는데요. 그 심장 음을 하트 사운드라고 얘기하고 그 하트 사운드는 여기 있듯이 판막이 닫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쿵 소리는 방실판이 닫힐 때 나는 소리고요. 피가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방에서 실로. 첫 번째 쿵, 그리고 피가 나간 다음에 딱 폐로 가든 온몸으로 가든. 그래서 쿵딱 쿵딱의 하트 사운드를 만들게 되고요.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은 심장 잡음이 생기게 됩니다. 피가 이제 딱 멈춰야 되는데 조금씩 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물새들이 씩 소리 나는 것처럼 혈액도 새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막 협착은 심실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방해해서 피가 역류를 해서 이제 과부하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심장 근육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심장 근육은 전기를 발생시켜서 뛰게 만듭니다. 그때 심장의 그 전기를 만들어주는 부분을 심장 박동 조율기라고 합니다. 하트 페이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박동 조율기에서 일정한 시간의 전기를 만들어주게 돼요. 여기 전기. 그 심장에 박동조율기가 있는 곳이 이제 굴심방결절, SA 노드라고 하는 사이노아트리오 노드, 굴심방결절에서 처음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방에 있기 때문에 굴심방결절이에요. 그리고 방과 실의 사이에 있는 게 방실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트리오 벤트리큘라 노드라고 해서 AB 노드. 그 밑으로 이제 실이 심장을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 사이사이에 연결해주는 부분이 히스 번들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번들에서 가지가 가늘게 쳐져서 심실을 이렇게 싸고 있게 되죠. 전깃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심장 조율기가 SA 노드, 굴심방결절에서 방실결절, 히스펄킨지, 그리고 프르킨지 섬유, 파이버 이렇게 해서 심실의 전기를 자극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가 쫙 지나가게 되면 수축을 한번 탁 하게 되는 거죠. 요 심장 박동 조율기를 통해서 박동수를 조절하게 됩니다. 전기를 자주 주면은 박동이 빨라지고요. 전기를 천천히 주면 박동이 늦어지겠죠. 정상적으로는 70에서 80 bpm 분당 뛰는 숫자죠. bp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운동에 의해서 증가하죠. 당연히. 그리고 에프네프린이라는 아드레날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경 이제 흥분 물질이죠. 내분비 물질인데요. 심장 박동 증가를 시켜주는 대표적인 호르몬 아드레날린. 네. 아드레날린의 종류 중에 하나가 에프네프린이라고 하는 자율신경 조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가 이제 굴심방결절,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주는 심장의 박동 조율기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방실결절을 거쳐서 여기가 이제 히스 번들이고요. 펄킨지 파이버죠. 심장 전체에 전기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1번 굴심방결절, 2번 방신결절, 3번 방실다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히스 번들을 통해서 펄킨지 파이버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장 박동 조율이에요. 이게 뭘 조절한다?
전기. 재미있는 카툰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기가 있는다 반짝하면 수축을 하죠. 전기 바짝 수축, 전기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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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축. 그쵸? 이게 전기가 먼저 일렉트릭 펄스라고 하는 게 아까 한국말로 말씀드린 박동 조율이에요. 전기 조율 SA 노드에서 만들어지고요. 굴심방 결절에서 방실 결절을 통해서 밑에 펄킨지 파이버를 통해 수축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기를 측정한 게 심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코라고 하는 거는 심초음파, 심장의 이제 밑에 방과 실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고요. 심전도는 전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P 웨이브라고 표현하는데 이 폭 튀어나온 부분을 P 웨이브라고 부르고요. 요 Q와 S가 순서대로 피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뒤쪽에 T 웨이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가 이제 심방을 뛰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QRS가 심실이죠. 그리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게 T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P는 심방, QRS는 심실, 그리고 T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심장 펌프를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겠죠. 아무리 펌프가 잘 돌아가도 혈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은 혈액의 전달이 원활하지 않겠죠. 네, 그거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혈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크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은 게 이제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세정맥이란 게 있고 세동맥이 있죠. 동맥은 깨끗한 피,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피, 정맥은 돌아가는 피예요. 심장으로 산소를 조금 갖고 있는 피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세정맥, 세동맥이라고 되어 있죠. 동맥 쪽은 피가 정맥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거꾸로 흐를 수가 있어요. 거꾸로 이제 동맥 쪽으로 오지 못하게 이런 뭐가 있어요. 조임근이 존재를 한다. 정맥에는 조임근이 없죠. 정맥은 조임근이 없는 대신 정맥 안에 판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긴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동맥은 굉장히 굵고 정맥은 가늘죠. 이 부분이 다 이제 튜니카 메디아라고 되는데 튜니카라고 나오면 혈관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미디아가 이제 중간 부위고 다 근육입니다. 민문이 근육. 우리가 앞에서 나왔을 때 혈액 내, 장기 내에 근육이 있다고 그랬었죠. 네, 이게 이제 민문이 근육 부분입니다. 혈관의 일반적인 구조 보시면 바깥 부분 있고 중간 부분 그리고 안쪽 부분 이제 내피 엔도셀리움이라고 하는 내피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압을 측정을 하게 되죠. 네, 혈압을 측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축기와 이완기 때의 압력을 측정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낭대로 혈관을 꽉 조이죠. 그러면은 혈액 흐름이 막혀지겠죠. 혈액 흐름이 막혀질 거예요. 꽉 조여서 혈액 흐름을 못 흐르게 한 다음에 바람을 빼기 시작하면은 혈액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는 부분이 1번이라고 2번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수축기 혈압이라고 얘기하고요. 쭉 쿵쿵쿵 쿵닥쿵닥쿵닥쿵닥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라지는 부분의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꽉 혈액이 못 통하게 막아놓고 바람을 빼면서 혈액을 흘리죠. 그러면서 압력계로 그때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되죠. 여기가 수축기, 이완기예요. 그래서 수축기와 이완기의 혈압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20, 80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 게 수축기고 높은 게 뒤에 게 이완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이제 뭐 정맥류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맥류는 심장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반신, 다리 같은 곳에서 혈액을 밀어주는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혈액이 많이 고이게 되죠. 그러면 혈관이, 정맥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벽이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게 바로 이 정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맥류로 알려진 정맥의 부풀어 오름 현상이에요. 이게 다리 같은 데 있으면 괜찮은데 머리 같은 쪽에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면은 그게 바로 뇌출혈이죠.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은 거, 그리고 혈류 속도, 그리고 혈관의 총 단면적을 세 가지로 보여준 겁니다. 혈압은 나가는 부분, 심장에서 나가는 부분이죠. 동맥 부분이 제일 높고요. 점점 떨어지겠죠. 몸으로 가면은 그 모세혈관 부분에서 뚝 떨어져서 정맥으로 가면은 거의 혈압이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려서 올라가는 거고요. 혈류 속도도 동맥 쪽이 빠르고 정맥이 굉장히 느리죠. 근데 모세혈관 쪽이 더 느리고요. 하지만 전체 표면적은 모세혈관이 가장 높은. 그래서 혈액 흐름은 동맥이, 혈류 속도도 동맥이 가장 빠르고요. 가장 느린 곳은 모세혈관. 그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모세혈관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리 쪽의 정맥인데요. 다리 쪽의 정맥 쪽에는 혈압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기 때문에 다시 이 혈관에 들어있는 혈액들을 위로 밀어 올려서 심장으로 보내야 되죠. 예, 그러려면 동력이 필요한데요. 그 두 가지 동력이 여기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판막이고요. 그래서 한번 빠져나가면 뒤로 역류를 하지 못하게 해주는 밸브, 판막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혈관을 눌러주는 힘인데요. 그게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 펌프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육 펌프와 판막이 피가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근육이 손실되면은 혈액의 흐름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오래 타서 앉아 있게 되면은 다리 쪽으로 혈액이 쏠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이런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계속 움직여주면은 펌프 작용이 잘 되기 때문에 혈액을 밀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림프계통이에요. 림프계통은 대부분 이제 림프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림프절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림프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있듯이 체액을 순환계통으로 되돌리는 게 바로 림프관입니다. 혈장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세포 사이에 있는 굉장히 그 양이 꽤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혈액 전체 혈액이 수분 중에 30%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이사이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이 체액이라고 얘기하고요. 체액이 너무 많으면 퉁퉁 붓죠. 다리 같은 거. 그거를 다시 림프관으로 흡수해서 림프관에서 혈관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림프관을 통해서 지방 운송도 하게 되고요.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제 흉선이라고 하는 가슴샘, 그리고 지라, 췌장이라고 하는 지라라고 하는 부분, 스플린에서는 이제 면역세포들이 성숙화되고 활성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게 만들어져서 이제 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조절을 이 림프관에서 해주게 됩니다. 절은 동글동글하게 관 사이에 있는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을 따라 산재에 있어서 림프의 여과를 돕는다 돼 있죠. 림프액을 여과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림프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뜻이 정맥하고 동맥 사이에 모세혈관들이 있고 그 모세혈관 사이사이에 림프관들이 들어가 있죠. 림프관이 잘 순환이 되면은 우리 몸에 체액의 순환도 원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의 순환도 원활해질 거고요. 이제 림프관이 막혀서 체액이 흡수가 안 되면 이렇게 퉁퉁 붓는 그런 질병인데요. 여기 있는
일반적으로 코끼리 피부병이라고 얘기하고 기생충이 림프관을 막아서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순환기 계통에는 어떠한 질병이 있느냐? 순환기 계통 질병은 대부분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를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심근세포가 이제 죽는,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위급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이 이제 약간 막혀서 흉통을 유발하고, 이거 똑같습니다. 이게 발전이 되면 이제 심근경색으로 가는 거고요. 심장마비는 알다시피 심장이 쓰는 거고, 고혈압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아까 120에 80이 정상 혈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죽상경화증이 이제 동맥경화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지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혈관을 막게 되죠. 혈관이 막히면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스텐트라고 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 혈관의 크기는 요만한데 여기에 이렇게 죽상경화증이라고 해서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스텐트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뚫어줘야지 되겠죠. 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가슴에 흉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고요. 지금 이제 뇌에 이제 혈류를 본 겁니다. 그래서 동맥류라고 해서 애뉴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터져서 이제 뇌출혈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뇌출혈이 처음 발생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혈관이 약해지게 되고요. 부풀어 올랐다가 이제 터지면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뇌출혈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혈관의 이상으로 이제 부풀어 올라서 생기는 그런 병이죠.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은 사전에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PPT 올려놓은 유튜브 확인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환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